여러분, 60대와 70대는 단순히 은퇴 전후의 시간이 아닙니다. 80세의 삶을 더 똑똑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마지막 준비 기간이지요. 오늘 영상에서는 앞으로 20년을 활기차고 의미 있게 사는 5가지 전략을 전문적으로 설명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80세의 삶을 지금부터 설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초고령 사회로 빠르게 진입 중입니다. 2024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약 19.2%에 이르렀고 2025년이 지나면 2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이라는 뜻이며 이제 노후는 일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현실이 되었지요. 더 주목해야 할 점은 혼자 사는 고령자의 비율이 빠르게 늘고 있고 소득과 건강 그리고 사회적 관계 측면에서 취약해질 가능성도 함께 커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국가나 가족만을 기대하며 노후를 맞이하기에는 현실이 많이 달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변화는 두려움으로만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세계적인 노화 연구와 실제 사례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60대와 70대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80세의 삶은 전혀 다른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고 즐길 수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지금 이 시기가 바로 80세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오늘의 작은 준비가 10년, 20년 뒤의 삶을 훨씬 안정되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이 드셨을지도 모릅니다. 과연 나는 지금 잘 준비하고 있는 걸까? 아직 늦은 건 아닐까?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듣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준비의 출발선에 서 있다는 뜻입니다. 80세의 삶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지 않지요. 병원에서 하루아침에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돈만 많다고 저절로 편안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60대와 70대에 반복하는 아주 작은 선택이 10년 뒤, 20년 뒤의 삶을 만들어갑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거창한 이론이 아닙니다. 이미 세계적인 연구와 실제 사례를 통해 검증된 방법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지금부터라도 충분히 바꿀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부터 하나씩 80세를 편안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핵심 전략들을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주제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여러분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80세를 지혜롭게 건강하게 맞이하는 첫 번째 전략은 매일 움직여라입니다. 움직임은 약과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나이에 무슨 운동이야? 헬스장도 힘들고 관절도 안 좋은데 어떻게 하라는 거야?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움직임은 운동선수처럼 땀을 흘리는 고강도 운동이 아닙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노년기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지속적인 신체 활동을 꼽고 있습니다. 이때 말하는 활동은 걷기, 계단 오르기, 집안일, 정원 가꾸기처럼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저강도 활동이지요.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활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들은 심혈관 질환과 당뇨 위험이 낮아지고 우울감이 줄어들며 무엇보다도 뇌 기능 유지에 큰 도움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주도하여 일본, 미국, 이탈리아, 그리스, 코스타리카, 미국 등 실제 100세 이상 장수인이 집중된 지역을 문서로 검증하고 생활 방식을 분석한 국제 장수 연구인 블루존 연구에 의하면 남성 장수 비율이 매우 높은 이탈리아 사르데냐 섬, 치매 심혈관 질환 발병률이 세계 최저 수준인 그리스 이카리아 섬, 세계 최고 여성 장수 지역인 일본 오키나와와 90세를 넘어 활동적으로 살아가는 인구 비율이 주변 지역에 비해 유난히 높은 코스타리카에 있는 니코야 반도, 그리고 미국 평균 수명보다 약 7년에서 10년가량 더 오래 사는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 로마린다. 이러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유전자 때문에도 부자여서 병원 치료 덕분에 장수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첫째로 매일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노년기의 건강은 얼마나 강하게 운동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꾸준히 몸을 사용했느냐에 의해 결정되는 것입니다. 블루존 연구가 실증적으로 보여준 결론은 하나입니다. 사람을 오래 살게 만드는 핵심은 그가 매일 살아가는 생활 환경과 습관이라는 점입니다. 이제 두 번째 전략은 나이가 들수록 뇌를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뇌를 계속 사용하도록 만드는 것이지요. 전문 용어로는 이를 인지예비력을 키운다고 말합니다. 인지예비력이란 뇌의 변화나 손상이 생기더라도 일상 기능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뇌의 여력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서로 같은 나이, 또 같은 수준의 뇌 변화가 있어도 어떤 사람은 비교적 오랫동안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빠르게 기능이 저하됩니다. 이 차이를 만들어내는 핵심 요인이 바로 인지예비력이지요. 중요한 점은 이 인지예비력은 타고나는 능력이 아니라 평생의 경험을 통해 형성된다는 사실입니다. 교육을 받은 시간 복잡한 문제를 해결했던 직무 경험책을 읽고 생각하고 토론했던 시간들과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악기를 익히고 익숙하지 않은 것에 도전했던 모든 경험이 뇌 속에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줍니다. 뇌는 하나의 길만 가진 기관이 아닙니다. 한 경로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경로를 통해 기능을 유지하려는 유연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지예비력이 높다는 것은 이러한 우회 경로와 연결망이 잘 발달해 있다는 의미이지요. 실제로 인지예비력에 관한 다수의 연구들은 평생 학습과 지속적인 정신적 활동이 치매 증상의 발현 시점을 의미 있게 늦춘다고 보고합니다. 또한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의학 학술지 중 하나인 랜싯의 치매 보고서에서도 치매의 상당 부분은 유전이 아니라 조절 가능한 생활 요인에 의해 예방하거나 지연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핵심 요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교육과 학습, 그리고 정신적 활동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것은 젊은 시절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뇌는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해서 변화하고 계속해서 새로운 연결을 만듭니다. 60대든 70대든 나이에 상관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기 시작하는 순간 뇌는 다시 활성화됩니다. 하루에 책 몇 쪽을 읽는 것, 익숙하지 않은 주제이지만 글을 써보는 것, 외국어 단어 하나를 외워보는 것, 악기 한 소절을 반복 연습하는 것. 이 모든 행동은 뇌에게 분명한 자극이 되지요. 뇌를 보호하려고만 하지 말고 뇌를 계속 사용하십시오. 뇌는 쉬게 할수록 기능이 줄어들고 사용할수록 오래 버텨줍니다.
오늘의 작은 학습과 생각의 시간이 10년 뒤, 20년 뒤 여러분의 기억력과 판단력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자산이 됩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김동수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김동수 할아버지는 현재 80대 초반입니다. 젊은 시절 특별히 높은 학력을 가진 분도 아니었고, 의사나 교수와 같은 전문직을 지낸 분도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도 아침이면 신문을 읽고 짧은 글을 직접 써내려가며 휴대폰으로 손주들과 메시지를 주고받고 동네 도서관에서 열리는 강좌에 꾸준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은퇴 후 처음에는 김동수 할아버지도 그저 쉬고만 있었습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 하루 대부분을 TV 앞에서 보내며 시간이 흐르는 대로 지내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몸은 편했지만 머리가 점점 둔해지는 느낌이 들었고, 집중이 잘 안 되거나 말이 바로 떠오르지 않는 순간들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인의 권유로 동네 평생학습관에 한번 나가보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김동수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신문 한 면을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고,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작은 수첩에 메모를 했습니다. 70대에 들어서는 글쓰기 수업과 스마트폰 활용 수업을 들으며 새로운 것을 배우는 시간을 일상의 일부로 만들었지요. 처음에는 속도도 느리고 남들보다 뒤처지는 느낌이 들었지만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배우는 속도보다 배우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스스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의사들은 말합니다. 김동수 할아버지처럼 은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뇌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설령 뇌에 노화 변화가 나타나더라도 일상 기능이 비교적 오래 유지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지예비력이 실제 삶에서 작동하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김동수 할아버지는 지금도 새로운 걸 배우는 날은 하루가 왜 이렇게 짧은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이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뇌의 건강은 타고난 머리보다 어떻게 사용해 왔는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60대든 70대든 배움을 멈추지 않는 순간 뇌는 늙는 속도를 확실히 늦춥니다. 세 번째는 관계를 키우는 것입니다. 사회적 연결은 가장 강력한 예방책이죠. 많은 사람들이 노후의 건강을 이야기할 때 운동이나 식단부터 떠올립니다. 하지만 수많은 연구들은 그보다 더 강력한 요인이 바로 사회적 연결임을 보여줍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의 지속적인 관계는 정신 건강뿐 아니라 신체 건강과 생존율에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나라 통계청의 2023년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약 200만 명 이상이 혼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18년 145만 명에서 단 5년 사이에 약 48%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처럼 노년층의 1인 가구 비중이 빠르게 늘어난다는 사실은 단지 통계 숫자만이 아니라 사회적 고립의 증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특히 혼자 사는 고령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 지금의 현실에서는 관계를 자연스럽게 유지하기보다 의도적으로 설계해야 할 필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지요. 여러 국가의 데이터를 분석한 대규모 메타 분석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연결성이 약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사망 위험이 약 50%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 수치는 흡연이나 비만, 신체 활동 부족과 같은 전통적인 건강 위험 요인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큰 영향력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과의 연결은 마음의 위안 정도가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요인이라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과의 관계는 스트레스를 완충해주고 우울과 고립을 줄이며 생활 리듬을 유지하게 만들고 위기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안전망이 됩니다. 뇌 건강 측면에서도 대화하고 공감하고 감정을 주고받는 과정은 강력한 인지 자극이 됩니다. 이 의미는 사교적인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적은 수라도 좋으니 지속적인 연결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실천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일주일에 최소 한 번 친구나 이웃과 직접 만나거나 전화로 안부를 묻는 시간을 만드십시오. 정기적인 약속은 관계를 우연이 아니라 습관으로 만들어줍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지역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봉사활동, 종교 모임, 취미 모임은 관계를 넓히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연결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기술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영상통화 온라인 모임은 멀리 있는 가족과 정기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도구이지요. 중요한 것은 얼마나 자주 얼마나 진짜로 사람과 연결되어 있느냐입니다. 관계는 나이가 들수록 저절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의도적으로 관리하면 그 어떤 약보다 오래 효과를 발휘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관계를 키운다고 해서 사람을 많이 만나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필요 이상의 관계를 억지로 확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연구들은 관계의 수보다 관계의 질이 건강에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움직임과 배움과 관계는 특히 60대와 70대의 준비에 둘수록 80대의 삶을 훨씬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아무리 잘 관리해도 나이가 들면서 크고 작은 질병을 완전히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질병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이해하고 차분하게 관리하는 자세입니다. 이제 네 번째로 60대와 70대에 꼭 알아두면 좋은 질병을 대하는 태도와 현명한 관리 방법에 관하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질병을 피하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질병을 관리하는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를 떠올릴 때 가장 먼저 걱정하는 것이 질병입니다. 하지만 먼저 현실부터 차분히 보겠습니다. 통계청과 보건당국의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인구의 대다수는 이미 한 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 관절 질환, 심혈관 질환처럼 완전히 없애기보다는 오래 함께 관리해야 하는 질병이 노년기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질병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중요한 차이는 질병의 유무가 아니라 질병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노년기 건강을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기능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상태로 정의합니다. 즉, 질병이 있더라도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스스로 선택하며 삶의 주도권을 잃지 않는 것이 건강한 노화라는 의미입니다. 이 관점은 세계적으로도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지요. 미국과 유럽의 대규모 코호트 연구들은 만성질환을 가진 노인이라 하더라도 질병을 꾸준히 관리하고 생활 습관을 조정한 사람들은 삶의 만족도와 기능 유지 수준이 현저히 높다고 보고합니다. 심리학 연구에서도 중요한 결과가 반복해서 확인됩니다. 질병을 내 인생이 끝나가는 신호로 받아들인 사람보다 함께 관리해야 할 조건으로 인식한 사람이 우울과 불안을 덜 겪고 치료 순응도와 생존율 또한 더 높게 나타납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질병에 대한 인지적 해석의 차이라고 부릅니다.
질병에 대하여 같은 진단을 받아도 어떤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 몸의 반응과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뜻이지요. 특히 60대와 70대의 중요한 것은 질병 정보를 정확히 알고 과도한 공포에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정기적인 검진과 의사와의 안정적인 관계와 기본적인 약물 관리 그리고 생활 습관 조정만으로도 대부분의 만성 질환은 충분히 관리 가능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의학 학술지들과 노화 연구 보고서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노년기의 건강을 결정하는 것은 질병의 개수가 아니라 관리 능력과 태도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질병을 두려워하지 말고 과장하지 말고 외면하지도 말고 차분하게 관리하십시오. 질병은 삶을 멈추라는 신호가 아니라 삶의 방식을 조정하라는 신호일 뿐입니다. 60대와 70대의 이 태도를 갖춘 사람은 80대에도 자기 삶의 중심을 놓지 않습니다. 대전에 사는 이연희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이연희 할머니는 현재 70대 후반입니다. 60대 중반에 고혈압과 당뇨 진단을 받았고 몇 년 뒤에는 무릎 관절 통증도 함께 겪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진단을 받았을 때 할머니는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제 늙어서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진단 그 자체보다 앞으로의 삶이 더 두려웠다고 말합니다. 그 시기에 이연희 할머니는 한 가지 중요한 선택을 합니다. 질병을 피하려 하거나 부정하려 하기보다 차분히 알고 관리해 보기로 한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하고 의사의 설명을 꼼꼼히 듣기 시작했고 약을 임의로 끊거나 과도하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식사는 완벽하게 바꾸기보다 조금씩 조정했습니다. 무리한 운동 대신 집 근처를 매일 같은 시간에 걷는 습관을 들였고 통증이 심한 날에는 쉬는 것도 관리의 일부라고 받아들였습니다. 무엇보다 달라진 점은 질병을 바라보는 태도였습니다. 아픈 몸을 고치려고만 애쓰지 말고 아픈 몸과 어떻게 잘 지낼지를 생각하자. 이 생각이 자리 잡으면서 불안은 줄어들었고 일상의 리듬은 오히려 더 안정되었습니다. 의료진들은 말합니다. 이연희 할머니처럼 만성질환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꾸준히 관리하는 사람들은 질병의 개수와 상관없이 일상 기능과 삶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입니다. 질병은 삶을 멈추라는 신호가 아니라 삶의 방식을 조정하라는 신호이죠. 60대와 70대의 이 태도를 갖춘 사람은 질병이 있어도 삶의 주도권을 쉽게 내주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몸을 어떻게 돌볼 것인지, 뇌를 어떻게 쓰며 살아갈 것인지,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지킬 것인지, 그리고 질병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 차분히 이야기해 왔습니다. 이 모든 준비는 80세 이후의 삶을 조금이라도 덜 힘들게, 조금이라도 더 안정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아주 중요한 바탕입니다. 하지만 사람을 끝까지 버티게 하는 힘은 혈압 수치나 약의 개수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몸이 불편한 날에도 그래도 아침에 일어나게 만드는 이유. 오늘 하루 누군가를 떠올리며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생각, 그 중심이 무너지면 아무리 건강해 보여도 삶은 쉽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5번째로 넘어가려 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오히려 더 중요해지는 왜 살아가는가라는 질문. 그리고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 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5번째 준비는 앞에서 이야기한 4가지 전략을 끝까지 이어주고 삶 전체를 하나로 완성시켜 줍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마지막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몸을 돌보는 법을 이야기했고, 뇌를 계속 사용해야 하는 이유를 살펴봤으며, 사람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나눴고, 질병을 관리하는 현실적인 준비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이 모든 준비는 80세 이후의 삶을 덜 힘들게 만들기 위한 아주 단단한 기반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을 끝까지 버티게 하는 힘은 혈압 수치나 검사 결과표가 아니라 내가 왜 오늘을 살아가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자기만의 대답이라는 점이지요. 심리학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학술 기관 중 하나인 APA 미국 심리학회는 삶의 목적감이 높은 노인은 우울증 발생률이 낮고 심혈관 질환 위험과 사망률이 유의미하게 감소한다고 도고했습니다. 또한 세계 여러 노화 연구들은 삶의 목적감이 분명한 사람일수록 우울증 발생률이 낮고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느리며 심지어 사망 위험까지 유의미하게 낮다고 보고합니다. 손주에게 편지를 써주는 일, 동네 사람들과 함께하는 일, 작은 텃밭을 가꾸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역할을 갖는 것. 이런 작은 중심 하나가 몸이 불편한 날에도 마음을 다시 세우는 힘이 되지요. 우리나라 통계청과 보건 관련 조사에서도 사회적 역할과 삶의 의미를 유지하는 고령자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고 우울감과 고립감이 낮게 나타난다는 결과가 반복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은퇴 이후 이제 나는 할 일이 없다고 느끼는 순간부터 마음의 속도는 몸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늙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60대와 70대는 쉬기만 하는 시기가 아니라 삶의 중심을 다시 세우는 시기입니다. 과거의 역할을 내려놓는 대신 지금의 나에게 맞는 이유를 새롭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목적감은 건강할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지요. 오히려 몸이 약해질수록 삶의 중심은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내가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인가? 이 질문에 스스로 답할 수 있는 사람은 끝까지 무너지지 않습니다. 60대, 70대에 세운 이 삶의 중심은 80대 이후에 여러분을 가장 단단하게 붙들어줄 마지막 버팀목이 됩니다. 이야기한 5가지 준비는 갑자기 바꾸라고 드리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의 하루를 조금만 다르게 살아보자는 제안입니다. 오늘 한 번 더 걷고 한 줄 더 읽고 내 삶의 이유를 한 번 더 떠올리는 것. 그 작은 선택들이 쌓여 80세 이후의 삶을 훨씬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이야기가 살아가는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고 내일을 준비하는 힘이 되었다면 이 영상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또 이 내용이 가족이나 지인 중 꼭 들어야 할 분이 떠오른다면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그 나눔이 누군가의 인생 후반을 조금 더 따뜻하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귀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또한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한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건강하고 재미있고 당당한 여러분의 인생 이막의 새로운 삶을 위하여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